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 245페이지 주식회사 3일 패션의 결산 처리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일반 전표 그리고 매입 매출 전표 또 부가가치세 신고와 또 그 정리 분계까지 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결산에 관련된 것은 어떠한 작업들이 있느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3일 패션의 결산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결산이라는 것은 결산을 준비하는 단계, 그리고 결산의 분계를 수동 분계와 자동 분계를 통해서 분계하는 단계, 그리고 장부를 마감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단계,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의 절차는 우리가 앞부분에서 우리 교육을 막 시작하는 부분에서 회계의 순환 과정을 통해서 쭉 우리가 한번 진행을 해봤었어요. 그것이 지금 여기 1번부터 5번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기중의 분계장에 분계를 하고 총계정 원장에 전기를 하는데 전기가 정확히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정전 시산표를 작성을 하죠. 우리 전산에서는 작성을 조회만 하면 작성이 되는 겁니다. 기말 결산 시점에 자산, 부채, 자본의 현재액과 당기에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대한 수정 분계를 하는 것, 이 행위가 바로 결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말 수정 분계를 하면 그 분계 내용을 총계정 원장에 전기가 일어나죠. 그리고 기말 수정 분계가 정확히 전기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정 후 시산표를 또 만드는데 이것 또한 조회만 하면 작성이 되는 것입니다. 당기의 수익과 비용, 자산, 부채, 자본의 총계정 원장을 마감하게 되죠. 마감할 때는 수익과 비용을 먼저 마감하고 그 뒤에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을 마감하는 순서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산서인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작성함으로써 결산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전산에서는요, 결산사항을 다 체크하는 것은 이거 사람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수동결산도 일반 전표에 입력하게 되는데 12월 31일자 일반 전표에 수동결산, 이것도 수동으로 사람이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자동결산은 반자동이에요. 입력, 결산 자료의 입력은 사람이 하고 차변, 대변, 분계는 자동으로 분계가 만들어진다, 전표가 만들어진다 해서 자동결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동결산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가? 또 자동결산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 더전 프로그램으로 결산을 진행하려면 어떤 내용은 수동결산에서 하는 것이고 어떤 내용은 자동결산에서 해야 된다. 이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시험을 보실 때는 시험에서는 우리가 대개 이 자격시험 시험 보는 사람들이 결산까지 해본 경험들이 있을까요? 대개 다 이제 회계 공부를 막 시작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결산은 모든 문제가 쉽게 내는 편입니다만은 하여튼 결산도 수동 결산해라, 자동 결산해라 이렇게 딱 갈라줍니다. 문제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수동 결산해야 돼, 자동 결산해야 돼 하고 고민은 안 해도 돼요. 혼자 만약에 해야 된다 하면 고민이 되죠, 당연히.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그래서 이제 결산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수정 후 시산표는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장부 마감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과 비용은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서 장부 마감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계정인 자산부채 자본은 우리 메뉴에 장부 마감과 이월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마감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예,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이런 결산서가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산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준비를 좀 하자. 고정자산 등록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세부 내용을 등록하고 관리하기 위한 메뉴이다. 고정자산의 세부 내용을 등록하면 당기의 감가상각비가 계산되며 그 금액을 결산자료 입력에 반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결산자료 입력이라 하는 것은 자동결산을 할 때 쓰는 메뉴인데, 다시 말해서 감가상각 계산은 자동결산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이렇게 자동결산을 하기 위해서는 고정자산 등록이 먼저 선행되어 있어야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정자산을 등록해보자 그랬는데요. 여기서 승용차인 여기 차량 운반구 요 2대 이거는 이미 등록돼 있어요. 예. 그리고요, 비품의 컴퓨터 이것도 이미 등록돼 있어요. 여기 밑에 주의해 보면 1장 4장에서 이미 등록된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가로 등록해야 할 고정자산은 이 건물하고 요 에어컨 비품 요 2개만 추가로 등록하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본 수행 내용에서는 건물과 에어컨을 등록하시오. 자, 등록합시다. 자, 현재 여러분 회사 이름이 바뀌어져 있을 거예요. 그냥 그대로 쓰세요. 그냥 회사 이름을 그대로 두시고 고정자산 등록하셔가지고 건물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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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치시고 계정에서 F2 눌러가지고 건물 엔터. 자, 코드는 1001번이네요. 1001. 자산명은 본사 건물. 취득일은 2019-0701. 자, 기초가액에다 넣어야 될까요? 4번 신규에다 넣어야 할까요? 기초 1번. 이건 기초에 넣어야 됩니다. 왜냐면 작년이니까. 5천만원. 그러면서 전기말 상각 누계액도 입력합니다. 1250 플러스. 자, 쭉 내려가서 9번. 상각 방법은 이제 정액법이니까 그대로 두시고, 내용 연수는 20이니까 20하고 엔터 치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용 부서가 본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경비 구분을 800번대로 해야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본사니까 800번대. 만약에 사용 부서에 공장 또는 생산부 이렇게 돼 있으면 500번대인 거예요. 그런데 FAT 1급에서는 공장이나 생산부는 없을 거다 이거죠. 본사나 영업부, 관리부 이런 쪽으로 나올 거니까 전부 800번대라고 알고 계시죠. 자, 이미 회사가 계산한 회사 계상 상각비는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등록해야죠. 자, 이번에는 에어컨입니다. 그러니까 F2 눌러서 비품 212번 비품. 코드는 3001번. 에어컨의 취득일은 2018년 7월 25일. 기초가액에 이것도 입력해야 되겠군요. 2432-000. 전기말 상각 누계액 160만원 입력하시고
삼각 방법 정률입니다. 정률 그대로 두시고 내용 연수 5년입니다. 5 엔터. 사용부서 관리부니까 800번대 경비급은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정률법이기 때문에 요 375,232원이 어떻게 계산되냐면 정률법은 미상각 잔액 전기말 장부금액 이게 미상각 잔액이죠. 취득금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뺀 것이 이거니까 여기다가 정률 0.451 하면은 이 금액이 이 금액이다 이거예요. 375223이 정률이라는 것은 미상각 잔액에다가 정률을 매년 곱하면 돼요. 이 미상각 잔액이 해마다 줄어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되게 감소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정자산 등록 다 마쳤습니다. 교재로 돌아가서 수행 2번을 보시면 고정자산 관리대장을 이용하여 계정과목별 고정자산 관리대장 조회를 수행하세요.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고정자산 관리대장은 회계 처리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수행 3번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 이거는 우리가 그 자동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을 이용하여 결산 기준일 12월 31일 감가상각비 조회를 하고 저장하라는 말이 없는데 이건 저장을 해야 됩니다. 저장하시오 그래요. 저장하시오.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은 조회한 다음에 저장해 둬야 됩니다. 우리가 닫을 때 저장할까요? 물어볼 때 예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수행 3번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 어느 메뉴에 있으신가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보시면 고정자산 등록의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 클릭해 주시고요. 결산월 12월 31일 경비구분 전체 엔터 하면은 제조원가나 판매관리비나 할 것 없이 다 보이게 하는 게 전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력한 거 전체가 보일 거예요. 800번대 건물, 800번대 차량 운반구 2대, 800번대 비품 2건, 그래서 800번대 경비합계. 그래서 기초가액, 단기 증감, 기말잔액, 전기말 상각 누계액, 단기 감가상각 범위 이게 장부금액이죠. 거기서 12월 누적 감가상각 범위액 똑같겠죠. 거기다가 12월 누적 감가상각비 이게 단기의 감가상각비가 되겠습니다. 12월 누적 감가상각비가 단기의 감가상각비예요. 그래서 총 감가상각비는 666,88,965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건물은 250 차량 운반물은 36333333 비품은 555632 이게 감누는 3개로 나누어지고요. 감가상각비는 이 감누를 전부 합친 거 차변의 감가상각비 요 6688965가 올 겁니다. 자, 아직 분계는 아직 안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이제 전표가 확인하실 때 여러분이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으로 쪼개진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감가상각 누계액의 코드만 달라져요. 코드만. 자, 그러면 저장을 해야죠. 자, 그러면 저장할까요? 위에서 저장 단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닫는 거예요. 이 탭을 닫을 때 저장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예
해둬야 됩니다. 네, 그러면 고정자산 등록과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행한 거, 수행 내용 책의 그림과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예, 248쪽의 밑에 부분에 있는 이 그림은 우리가 아직 수행하지 않은 내용인데요. 이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결산을 할 때 이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기능 모음에 있는 여기 감가상각 반영이라는 메뉴에서 클릭을 했을 때 이 화면이 보일 거고요. 그때 이걸 보면서 이 결산 반영 요 단추를 눌러서 입력을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반영을 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지금 한 것은 아니에요. 좀 뒤에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산에는 수동결산과 자동결산이 있다 이랬단 말입니다. 수동결산 내역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여기 7가지 큰 번호로 7가지로 나눠졌는데 이걸 세분화하면 뭐 7가지보다 종류가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우선 굵직굵직하게 묶어서 보면 수동결산 사항은 첫째, 손익의 결산정리다. 그러면 손익의 결산정리라는 건 뭐냐? 수익의 이연과 발생, 비용의 이연과 발생, 뭐 발생과 이연이나 이연과 발생이나 그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 4가지가 있었잖아요. 선자 돌림 2개, 미자 돌림 2개. 그래서 이게 아주 여러분을 괴롭힐 거다 그랬습니다. 이 회계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아주 그 기초 단계 시험에서 가장 여러분을 괴롭히는 개정 과목이 바로 이 손익의 결산 정리, 수익과 비용의 발생과 이연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아마 지금쯤 이미 쫙 정리가 된 분도 여기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많지가 않아요. 빨리 정리되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좀 숙성되어야 이게 딱 정리가 돼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약간 오락가락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대부분 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서 이 부분이 점수를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고 다른 거 맞추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차 떨어집니다. 70점이 조금 안 나오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잘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소모품과 소모품비의 정리. 우리가 결산 때는 말입니다. 소모품 재고를 조사해요. 그래가지고 미사용액을 자산 처리하고 사용한 것만 비용 처리하죠. 그래서 여러분 소모품 하면 하나의 개정 과목이에요. 자산. 소모품이 하나의 개정 과목이에요. 그리고 소모품비 이것도 하나의 개정 과목이에요. 비용. 그래서 소모품 사용한 것은 당기의 비용으로 반영돼야 되는 것이고 재고로 남아있는 것은 자산으로 잡아놔야죠. 그걸 정리하는 것을 소모품과 소모품비 정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기 매매증권 투자하는 회사는 평가해야죠. 또 여기에 없습니다만은 매도가능증권도 평가해야죠. 단기 매매증권을 투자하는 기업이다 그러면 매도가능증권도 분명히 투자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작은 규모의 법인들은 이렇게 투자 자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거의 없겠으나, 좀 조직력이 있고 규모가 있는 기업은 여유자금을 투자하려는 그 인적
자원이 있으면 투자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채권이나 주식 이런 것이 있으면 결산 때 평가해 줘야 돼. 근데 여기서 평가 안 하는 유가증권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빼놓은 거예요. 여러분 유가증권의 종류는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그 다음에 하나 개정 과목이 뭐가 있을 수 있었냐면은 만기보유증권. 만기보유증권이라는 게 있죠. 만기보유증권은 평가를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면은 그건 시세대로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 꼬박꼬박 이자만 받을 거예요. 그리고 만기 때는 액면가에 있는 원금 회수할 거고. 그러니까 시세, 이 평가라는 것은 시가로 맞춰주는 거거든요. 시가 금액으로. 시가로 팔 의도가 없기 때문에 맞춰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단기매매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은 처분해가지고 그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산 때는 시가로 맞춰놓는 겁니다. 그걸 평가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현금 과부족. 결산 때는 현금 과부족이라는 개정 과목이 잔액이 있으면 안 돼요. 임시 개정 과목이. 그래서 그걸 정리해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현금 과부족 정리 하나만 얘기했으나 사실은 모든 임시 개정을 다 정리하는 거예요. 현금 과부족 말고 또 뭐가 있었냐면은 가지급금 이런 것들. 가지급금으로 지급했던 거 결산 때 정리해야 됩니다. 또 가수금. 통장에 원인 모를 돈이 들어왔다. 결산 때는 어떻게든지 밝혀가지고 정리해줘야 돼요. 임시 개정들을 정리한다는 겁니다. 예, 대표적인 게 여기 현금 과부족 하나만 넣습니다만은 임시 개정 정리하는 거 수동 결산 사항이다. 그 다음에 선납세금 정리합니다. 선납세금. 이 선납세금이 자산 개정 과목이었는데요. 법인이 법인세 중간 애납을 한다든가 법인이 은행에다가 예금을 해놓고 만기가 되면은 그 예금에 대한 이자 수익이 발생하는데 은행에서 이자 수익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원천징수를 한단 말이죠. 세금을 공제해요. 그 공제당한 세금이 바로 선납세금으로 자산 처리해 두는 겁니다. 그것을 결산 때는 정리해야 돼요. 어떻게 정리하느냐? 자산을 대변에 없애주고 차변에 이것을 비용 처리하는데 선납세금을 뭘로 비용 처리할까요? 예.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 법인세 비용으로 비용 처리합니다. 법인세 등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어요. 선납세금을 법인세 비용으로 대체하는 수동결산 정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것도 여섯 번째는 비유동부채의 유동성 대체 정리입니다. 자, 우리가 유동부채를 배울 때 또는 비유동부채를 배울 때 해당되는 개정 과목이 나왔었는데 비유동부채, 즉 장기차입금이 계속 장기차입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환일이 1년 이내에 도래되는 시점의 결산 시점에서는 유동부채로 이걸 전환시켜야 돼요. 그래서 장기차입금을 유동성 대체한다 하는데 이때 쓰는 개정 과목이 유동성 장기부채 이런 개정 과목이죠. 예. 부채 배울 때 이게 언급이 됐었죠. 유동성 장기부채 이런 사항 정리하는 것이 수동결산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대손충당금의 설정은 자동분계 사항인데 설정이 아니라 이 반대로 대손충당금이 너무 많이 설정되어 있어서 대손 예상액보다 더 많이 설정되어 있으면 줄여줘야 됩니다. 대손충당금을 줄여야 되는데 그것을 환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손충당금 환입에 관한 분계 대손충당금 배울 때 공부했어요. 차변에 대손충당금, 대변에 대손충당금 환입 이렇게 분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쭉 설명드려서 요약해서 7가지지
이걸 세분화시키면 아까 수익과 비용의 발생과 이연 이것만 해도 네 가지예요. 네 가지. 그리고 소모품과 소모품비 정리는 어떤 회사는 자산 처리했다가 비용 처리하고 어떤 회사는 비용 처리했던 것을 자산 처리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것도 두 가지. 또 이런 유가증권의 평가도 이거 두 개로 나누어지죠. 현금 과부족의 정리도 임시계정이 현금 과부족만 있는 건 아니죠. 가수금도 있고 가치급금도 있고, 예, 뭐 선납세금은 이거 하나고, 네, 비유동부채도 네, 이거 하나고, 네, 대손충납금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이 수동결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냥 간단히 설명한 내용을 우리 교재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쭉 전부 다 읽으면 여러분이 지쳐요. 지치니까 사례만 쏙쏙 빼가지고 기억을 되살리면서 넘어갈게요. 예. 자, 어떤 거냐? 먼저 동그라미 1번. 자, 손익의 결산 정리 중에 동그라미 1번. 수익의 예상을 한번 사례를 한번 보자 이겁니다. 여기 예상이라는 것은 발생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예상은 발생이다. 예상은 발생이라는 말과 같다. 자, 사례를 한번 보세요. 은행 예금에 대한 이자 수익 3만 원을 계상하다라고 했습니다. 네. 뭐 밑도 끝도 없이 은행 예금에 대한 이자 3만 원을 왜 계상해야 되느냐? 계상이라는 것은 계산해서 장부에 반영해라 하는 거거든요. 예, 즉 회계장부에 반영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자 3만 원을 왜 계산해야 되냐면요. 좀 풀어서 설명하자면 우리가 지금 은행에다가 한 3개월 전에 1년짜리 적금이 아니라 정기 예금을 가입했다고 보세요. 3개월 전에 결산 시점에 3개월 전이면 10월 1일이죠. 10월 1일. 근데 이 금액이 얼마냐면은 하여튼 이자가 한 달에 10,000원씩 발생하는 그런 돈이에요. 한 달에 10,000원씩. 근데 이자를 매달 10,000원씩 이렇게 은행에서 월말에 주는 게 아니라 1년 있다가 한꺼번에 12만 원을 줄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년 9월 30일 날 12만 원 받는 거죠? 아니면 10월 1일 날. 그렇죠? 그러나 우리 회계는 현금을 받는 날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경과하면 수익으로 인식하는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10월 1일 날 예금에 가입했어요. 그러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요 사이에 해당되는 이자를 계상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3만 원을 어떻게 계상했느냐? 차변에 돈 못 받았지 하고 자산 처리합니다. 못 받은 것도 받아야 되니까 자산이에요. 차변에 미수수익, 미수금과 같은 성격이에요. 이게 미수수익이. 미수금과 같은 성격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수금 회계 처리해버리면 이건 맞았다고 보진 않아요. 네, 성격상 같은 건데 우리 손익 결산 정리에서는 미수금 개정 과목 안 써요. 미수 수익이라고 해야 되고 대변에는 이자 수익 이게 뭐예요? 수익 발생시켜야죠. 수익 발생. 그래서 이걸 수익의 발생이라고 한다. 이런 성격의 것, 수익 중에 이런 성격에 해당되는 것이 다 수익의 발생에 해당되는 분계가 적용되는 거예요. 이자 수익을 하나 예를 들은 거예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비용의 발생. 예, 비용의 발생은 예상. 예, 같은 말이에요. 자, 사례를 한번 봅시다. 다음 페이지에 사례가 있죠. 차입금. 은행에서 돈을 빌린 거죠.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10만 원을 계상하다. 이렇게 있어요. 예. 이자 비용 10만 원을 계상하다. 이것도
자, 이자 비용이 10만 원이 어떻게 계산하냐면 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월 전에 돈을 빌렸는데 1년간 빌렸어요. 예, 차입금, 단기 차입금이라고 봐요. 그러면 내년 9월 30일까지 빌린 거예요. 원금과 이자는 9월 30일 날 지급할 거예요. 만기 때. 그러나 우리는 돈을 지급하는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지나면 비용으로 인식해요. 그래서 결산하는 날은 3개월이 지났잖아요. 3개월. 그 3개월치 이자를 계산했더니 10만 원이더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3개월치 이자를 계산했더니 10만 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문제를 되게 쉽게 내는 겁니다. 그냥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이 10만 원을 계산하라 이런 것은 계산을 다 해가지고 던져준 거예요. 분개만 하라고. 그런데 급수가 FAT 1급도 이 정도로는 안 낼 거예요. 아마 FAT 1급에서도 예, 이자 비용을 계산해라 라고 하면은 글쎄요. 얼마라고 딱 계산해 주는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도 문제를 내는데 이제 높은 급수로 갈수록 이렇게 내진 않아요. 예. 차입금이다 그러면 언제 차입을 했다. 예. 언제 차입을 했고 만기일은 언제다. 연이자율은 몇 %? 이런 조건을 제시해 주고 결산 수정분계에 반영해라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계산을 해내야 돼. 몇 달 지났는지. 그래서 원금에다가 연이자율을 곱해서 만약에 3개월 지났다. 그러면 그 연이자율 곱하면 연이자가 나오죠. 거기다 곱하기 3 나누기 12 하면은 12분의 3에 해당되는 이자 비용이 계산되죠. 그 아까 예금의 이자 수익도 마찬가지예요.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죠. 그렇게 계산하셔가지고 이거는 이제 이자를 발생시켜야 되니까 차변의 이자 비용, 비용 발생, 대변의 미지급 비용, 부채 증가. 미지급금하고 성격이 같아요. 근데 미지급금 하면 안 돼요. 미지급 비용. 결산시 분계에서는 미지급 비용. 그래서 제가 이런 발생과 관련된 개정 과목은 미자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 미지급 비용 나왔죠. 앞에 거 미수 수익 나왔죠. 예. 발생과 관련된 것은 미자 돌림이다. 예. 발생은 예상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자 돌림, 선수 수익, 뭐 이런 수익의 이연 또는 비용의 이연에 관한 것을 알아볼게요. 선자 돌림입니다. 사례를 볼까요? 자, 수익의 이연인데 원래 이런 입금이 있었대요. 단기 입금 중에 1년분 임대료를 12만 원을 현금으로 미리 받았는데 7월 1일 날 받은 거예요. 날짜는 7월 1일. 자, 그러면 이 임대료는 우리가 뭔가를 빌려준 모양인데 뭔가를 임대한 건데 기간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가 12만 원이면 결산 때는 우리가 이걸 고쳐야 됩니다. 왜? 7월 1일 날 받을 때 전부 다 임대료라는 수익으로 발생시켰잖아요. 그런데 결산 때는 아직 기간이 6개월 남았기 때문에 다 수익으로 보면 안 돼요. 6개월만 수익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에 계상된 임대료 12만 원 중 6만 원은 차기분 거다. 요 6개월치. 그러려면은 이걸 내년으로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내년으로 가지고 간다. 수익을 가지고 간다. 그래서 수익의 이연. 내년으로 가지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올해 임대료에서는 빼줘야 되죠. 그래서 이걸 수익을 취소시킨다고 그러죠. 수익 취소. 그 대신 대변에 돈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선수수익이라는 부채로 가지고 가야 돼요. 부채로 가지고 가서 내년 6월 30일에 자, 우리가 부채가 감소하려면요. 부채가 감소하려면
수익이 발생하면 부채가 감소할 수 있어요. 대변 요소에 수익 발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년 6월 30일에 가서는 이 부채가 감소합니다. 차변에 가가지고 선수 수익, 대변에 와서는 수익 발생, 이자 수익. 내년 6월 30일에 이자 수익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6만 원을 단기에 12만 원 받은 것 중에서 결산 수정 붕괴로 인해서 단기에 임대료는 6만 원이 빠지면서 6만 원만 되고, 이 6만 원이 내년 6월 30일에 대변의 임대료, 차변의 선수 수익 이렇게 가면서 선수 수익 부채 정리되고 2021년도에 수익으로 반영되는 거죠. 그래서 금년에 받은 수익을 내년으로 가져간다 해서 이것을 수익의 이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또 비용의 이연, 비용의 이연은 또 선자 돌림, 선급 비용인데 여기 사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비용을 지급했는데 이것도 7월 1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교재에서 날짜를 몽땅 빼먹었어요. 좀 설명이 되려면 날짜를 넣어야 되는데, 자, 1년분 보험료 12만 원을 현금으로 미리 지급했다. 날짜는 7월 1일. 그러면 이 보험의 기간은 7월 1일부터 내년 6월 이것도 30일까지네. 그러면서 이날 7월 1일 날 회계 처리하기를 차변의 비용 발생 보험료 12만 원, 대변의 현금 12만 원 자산 감소시켰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산 때 이걸 고쳐야 된다 이거예요. 왜? 아직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보험료가 6개월치가 살아있어요. 미경과 보험료. 그러면 이게 보험료 중에서 6개월치는 빼야 되죠. 그래서 대변에 비용 취소. 비용 취소 대변에 6만 원 빼줍니다. 그러면 단기에 손익계산서에 가는 보험료는 6만 원밖에 안 남겠죠. 빼버렸습니다. 차변을 뭘로 가져가느냐. 내년으로 이걸 가지고 가야 돼요. 아까 수익은 부채로 가져가지만 자산은 아니죠. 비용은 자산으로 가져갑니다. 선급 비용. 비용을 미리 지급했으니까 자산인 거고요. 위에서 선수 수익은 부채가 되는 거죠. 수익을 미리 받았, 내년 거를 미리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연을 하는데 수익을 이연할 때는 부채로서 선수 수익, 비용을 이연시킬 때는 자산으로서 선급 비용이라는 개정 과목이 사용된다. 이것도 마찬가지 내년 6월 30일에는 작년에 우리가 지금 현재죠. 지금 시점에서 보면 올해 취소시켰던 보험료를 내년 6월 30일에 차변에 놓아가지고 2021년도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발생시켜주고 6개월간 자산으로 잡아놨던 선급비용이라는 자산을 기간이 이제 6개월 지났기 때문에 이 자산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대변에 선급비용 6만 원 해가지고 이 자산을 털어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돌려나가는 방법으로 발생주의에 의한 수익과 비용을 회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수익과 비용에 대한 이연과 발생, 이 부분은 선생님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 번 제가 들어왔어요. 근데 무슨 묘책이 없느냐. 제가 강의를 잘 하는 것밖에 묘책이 없는데 그 강의를 여러 번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 왜냐면 요거를 이제 쭉 설명할 때 예를 들어서 한 10분이 걸린다. 여러분이 10분간 집중해가지고 이렇게 딱 듣기가 힘들어요. 10분 들으면서 잠깐 다른 생각하다가 한 2, 3분 놓치면 그 사이는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연결이 되다 말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 지식이 안 돼. 그렇게 연결이 되다 말아버리면. 그래서 이게 내 지식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까지 이제 설명을 들어야 아하 이게 이제
필름을 거꾸로도 돌려보고 예, 순서대로도 가보기도 하고 이래 해야 이게 완전히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반복하셔야 돼. 반복. 그래서 반복하는 방법 요새는 참 좋습니다. 네. 예, 유튜브 있잖아요. 유튜브에 가서 제 강의를 꼭 안 찾아도 상관없어요. 이런 강의는 굉장히 많은 강사들이 올려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수익과 비용의 이연, 예, 수익과 비용의 결산 처리, 뭐 이런 거 주제로 검색해 보시면 상당히 많은 동영상을 여러분이 만날 수가 있다. 거기서 좀 강사님 목소리가 좀 또렷또렷하고 내 귀에 좀 들어오는 강의를 골라서 반복해서 들으시면 돼요. 한 사람 거보다 듣는 것보다는 한 사람 것만 듣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 한 두세 사람 걸 듣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 거 강의가 옳은 방식이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시키는데 좀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 한 사람 더 이렇게 하면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반복이다 이거죠. 반복. 이해가 될 때까지 들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모품과 소모품비의 정리. 사례를 보면은요. 첫 번째 사례는 구입 시 자산 처리한 회사입니다. 소모품을 구입할 때 이 회사는 전부 자산 처리했어요. 이렇게. 어느 날 10만 원어치 소모품을 현금으로 샀습니다. 근데 차변에 소모품, 대변에 현금이라고 회계 처리했다는 거예요. 구입 시. 그러면 이게 자산 처리한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결산을 맞이합니다. 그래가지고 창고에 가봤더니 7만 원어치는 없더래요. 사용액이 7만 원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창고에 가봤더니 재고가 3만 원어치 있더라라는 얘기하고 같은 거죠. 그러면 원래 지금 장부에 자산이 10만 원이면 재고를 10만 원이 아니라 3만 원으로 맞춰야죠. 그러려면 반대쪽에다가 7만 원을 줄여줘야죠. 그래서 대변에 소모품 7만 원, 이게 자산 감소. 이 감소된 원인은 사용했다 이거예요. 사용. 그러니까 비용 처리하는 거죠. 예. 사용했으니까 이제 소모품 B가 되는 겁니다. 소모품 B는 비용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가고, 소모품은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에서 빼주고, 재무상태표의 자산에서. 그렇게 되면 이제 자산은 7만 원 빼버렸으니까 3만 원이 되고,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7만 원이 가게 되는 겁니다. 10만 원이 비용과 자산으로 나누어지는 거죠. 결산을 통해서. 자, 뒤에 보면은 이 회사는 구입 시 비용으로 처리하는 회사도 있다. 이럴 때에도 우리는 결산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구입할 때 전부 비용 처리했어요. 예,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비 10만 원, 대변에 현금 10만 원. 이 회사는 비용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결산할 때 창고에 가서 봤더니 재고가 3만 원이 있어요. 아까하고 똑같아요. 3만 원이 재고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는 자산에서 빼줬는데 이번에는 자산에다 더해줘야 돼요. 왜냐? 전부 다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비용 처리를 다 사용한 걸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미사용액을 자산 증가시켜야 되니까 이런 때는 소모품이 차변에 와야 돼요. 소모품이 차변에. 그리고 대변에는 비용을 취소시켜야 됩니다. 재고 쓴 거는 비용 취소. 재고 남은 건 비용 취소. 이렇게 되면 결국에 앞에와 똑같이 비용이 10만 원 발생했다 3만 원 취소됐으니까 손익계산서에 가는 소모품비는 7만 원이 되고, 재무상태표에 가는 자산 소모품은 3만 원. 그래서 앞의 경우와 지금 경우에 결산서는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모품 정리에 관해서도 늘
차변하고 대변하고 어떤 때는 소모품이 차변에 왔는데 어떤 문제에서는 소모품이 대변에 가는 정리를 했다. 선생님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것은 그 전 단계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구입했을 때 비용 처리한 회사는 정리할 때 소모품이 차변에 옵니다. 그런데 아까 구입할 때 자산 처리한 회사는 정리할 때 소모품은 대변에 가요. 반대쪽에 가게 돼 있어요. 반대쪽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여러분이 반복해서 시청하시고 읽어보시고 해야 되겠다. 자, 단기매매증권의 평가. 우리가 이 단기매매증권은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가격이 공정가치가 크다는 건 가격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변의 단기매매증권 자산증가,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수익으로 발생시키고, 그 밑에의 경우는 가격이 하락했다. 그러면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자산 감소, 차변은 비용 발생,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 만약에 매도가능증권이다. 그러면 여기 단기매매증권 자리에 전부 매도가능증권으로 바뀌고, 여기 평가이익, 평가손실 앞에 개정 과목이 매도가능증권으로 바꾸면 돼요.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다만 우리가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이익은 수익 발생이라는 회계 처리를 한 것이고,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손실은 비용 발생을 회계 처리한 것입니다만은, 만약에 매도가능증권이라면 수익과 비용이 아니라 자본이다 하는 거, 그것만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자본 증가,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자본 감소,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이었죠. 그거를 잊으시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현금 과부족의 정리. 현금 과부족의 정리. 자, 이거는 제가 내일 모레 이번 주 금요일 날 시험에 이거 낸다고 그랬죠. 현금 과부족을 왜 정리하느냐? 현금 과부족이라는 개정 과목은 임시 개정 과목이기 때문에 잔액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기중에 현금과 시제액이 불일치했을 때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사례는 현금이 과잉했다 이거예요. 장부는 5만 원인데 실제 현금은 6만 원이었다면 만 원이 지금 장부보다 많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장부를 고쳐야죠. 차변의 현금 만 원, 자산을 증가시키면 실제 현금하고 똑같아지죠. 근데 대변을 뭐라고 써야 되잖아요. 원인을 모르니까 현금 과부족이라는 임시 계정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결산 때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다. 그러면 현금 과부족을 차변에 기록해가지고 이거 제로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대변에 오는 게 뭐냐? 이걸 어떤 수익인지 모르니까 그냥 차비익 해서 수익 발생시키는. 그래서 현금 과잉되었다가 결산 처리했을 때는 자비익이 대변에 나올 것이고, 그 밑에 거는 반대의 경우는 현금이 부족했었다. 부족했을 때는 우리 장부에서 대변의 현금 기록해야 돼요. 현금 부족했을 때는 대변의 현금, 차변의 현금 과부족. 그랬다가 결산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족했으니까 차변의 잡손실. 그리고 현금 과부족은 대변에 가서 없어지고. 그래서 이 현금 과부족은 이 현금 과부족이 확인됐을 때 차변에 있었으면 결산 때는 대변에 가서 무조건 없어지고, 현금 과부족이 발생되었을 때 현금 과부족이 대변에 있었다면 결산 때는 그게 차변에 와야 돼요. 반대쪽에 가야 돼요. 그래야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현금 과부족이 대변에 갔으면 차변에 채워야 될 것은 결산 때는 잡손실.
현금과부족이 차변에 왔을 때 대변에 가는 개정 과목은 자비, 자비, 수익 발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 두 개 중에 둘 중에 모르겠어요. 현금 과잉으로 문제를 냈는지 현금 부족으로 문제를 냈는지는 모르겠는데 둘 중에 하나 세트로 냈습니다. 세트로 이거 나오고 이거 나오고 또 만약에 이걸로 냈으면 이거 나오고 이거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당일날 현금이 불일치할 때는 현금 과부족을 세우면 안 됩니다. 당일날 결산 당일날 현금이 남았어요. 5만 원이. 그러면 이때는 현금 과부족을 만들면 안 돼요. 바로 남았어? 그럼 바로 자비 차변은 현금. 결산 당일날 부족해요. 5만 원이. 그럼 바로 잡손실 비용 발생 대변은 현금. 이렇게 현금에서 바로 줄여버려야 돼요. 당일날 결산 당일날 현금이 불일치할 때는 현금 과부족을 절대 만들면 안 됩니다. 당일날은. 그래서 자비익 잡손실 바로 처리하면 된다. 상대 개정 과목은 현금 과부족이 아니라 현금이어야 돼요. 그냥. 자, 그 다음에 선납세금의 정리. 선납세금의 정리. 이거는 아까 법인세 중간 애납한 거 이것하고요. 그 다음에 이자 수익에 대해서 원천 징수를 당한 거 이런 것들을 선납세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를 해 두거든요. 이것을 결산 시에는 법인세 비용으로 대체하는 분계를 해야 되니까 차변의 법인세, 대변의 선납세금 그 분계를 일반전표에 12월 31일자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비유동자산의 유동성 대체 그래서 50만 원의 장기차입금이 상환기일이 내년으로 도래되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 갚아야 될 것은 장기차입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차변의 장기차입금 부채 감소시켜버리고 대변의 유동성 장기부채 이 유동성 장기부채는 유동부채거든요. 그래서 부채 감소와 부채 증가 부채가 감소시키면서 부채를 또 증가시켜요. 그래서 비유동부채는 감소되고 유동부채는 증가하고 이걸 우리가 유동성 대체했다. 유동과 비유동을 서로 바꿔치기 했다. 이런 회계처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환입은 대손 추정액보다 대손 충당금 잔액이 클 경우에 해야 된다. 그래서 차변에는 대손 충당금 줄여야 되니까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환입 이렇게 분계를 해주면 돼요. 환입시켜야 될 만큼. 여기까지가 수동분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수동분계 정리사항 해가지고 여기에 또 하나의 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표도 여러분이 너무 표가 줄이 바짝바짝 붙어가지고 눈에 잘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요약해서 내 수동분계 다 맞춰야지 하면 요 분계를 여러분이 눈에 잘 익혀 놓으시면 됩니다. 시험에서는요 수동분계 이것 중에서 한 문제 나와요. 이 표에 정리된 것 중에서 하나 4점. 시험에서는 실기 시험에서 이론에서는 몇 개 나올지 모르죠. 이론에서는. 그 다음에 자동분계를 보겠는데요. 지금 참 쉬었다 하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그냥 쉬는 시간 없이 그냥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좀 힘드실 텐데 어떻게 오늘 이 시간이 꼬였어요. 이게 시험 보고 뭐 하느라고. 지금 10분간 쉬면은 뭐 10분 있으면 끝내야 되니까 그냥 계속 하는 걸로 하고요. 화장실 가실 분들은 그냥 다녀오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동결산. 수동결산이 끝나면 자동결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항들이 자동결산이냐. 그리고 자동결산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냐를 여기서 설명했습니다. 자동결산 분계에 해당하는 내용을
결산 재무제표라는 메뉴에 가서 결산자료 입력을 열어가지고 그 입력되는 창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입력을 쫙 합니다. 필요한 것을. 그런 다음에 상단에 있는 점표 추가 이걸 누르면 분계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어떤 사항들이 자동 결산 사항이냐? 1. 상품 매출원가를 계상하는 거. 자, 우리가 상품 매출원가는 별도로 계상하는 회계 처리를 한다고 앞에서 재고자산 배울 때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그래서 상품 매출원가라는 게 비용이거든요. 이 비용을 별도로 결산 때 한꺼번에 비용 발생을 시켜요. 매출이 일어날 때마다 비용 발생시키지 않고 매출이 일어날 때는 그냥 수익만 발생시켜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상품 80만 원어치를 현금으로 판매했다 그러면 우리 분계를 어떻게 하냐면 차변에 현금 80만 원 자산 증가시키고 대변에 상품 매출 80만 원 이렇게 수익 발생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 거기에 대한 비용을 발생시키지? 결산 때. 자, 매출이 기중에 한 건만 있었던 거 아니죠? 여러 건이 있었어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것을 한꺼번에 매출원가를 인식합니다. 그러려면 기말상품 재고액을 조사해가지고 입력해주면 돼요. 입력은 기말상품 재고. 그래서 우리가 기말상품 재고액을 산출하는 법에 대해서 앞에서 공부했죠. 재고자산 공부할 때. 수량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단가를 결정해서 그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에 선입선출, 후입선출, 이동평균, 평균법 또는 개별법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고요. 개별법은 굉장히 정확한 방법이지만 시험에서는 거의 등장을 안 하고 시험으로 나오는 것은 선입선출, 후입선출, 이동평균, 평균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러한 방법으로 기말상품 재고액을 산출을 해요. 네, 결산 문제에서 수량하고 재고 금액을 계산하라는 문제는 안 나와요. 이미 계산 딱 해놓고 얼마다 알려주고 여기에 입력할 줄만 아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말상품 재고액 알려주면 입력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예상액을 계상하는데 대손예상액은 어떻게 알려주냐면요. 매출채권 잔액의 몇 %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래서 잔액비례법이라고 우리 배웠죠. 또는 연령비례법도 있었어요. 연령비례법으로 문제를 내면은 매출채권의 잔액을 6개월짜리 얼마, 1년짜리는 얼마 이렇게 연령별로 알려줍니다. 그러면 연령별로 여러분이 그 정해진 그 예상률을 곱하기 해서 금액을 더해주면 돼.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 뿐이고요. 계산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개 잔액비례법은 뭐냐? 합계잔액시산표에 가가지고 매출채권이 뭐죠? 예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이잖아요. 그 예상매출금과 받으러움 잔액에 대해서 만약에 1%가 대손이 예상된다 그러면 곱하기 0.01 하면 돼요. 그런데 보충법이니까 기설정되어 있는 대손 충당금은 빼주어야죠. 그래가지고 대손상각비 난에다 입력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계상하는 것은 아까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을 안 했다면 거기에서 금액을 전부 메모해가지고 여기다 입력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퇴직급여의 계상, 퇴직급여 전입액란에다 입력을 하는데 이 퇴직급여라는 것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 설정하는데 차변에 오는 것이 비용인 퇴직급여라는 비용이 오는 거고요. 대변에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는 분계가 만들어질 겁니다. 점표 추가를 하게 되면. 그래서 퇴직금 추계 이것도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을 확인해 가지고
있으면 그걸 뺀 나머지만 입력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 예상액을 계산하는데 아까 이 채권, 매출 채권은 매출 채권이라고 하지만 기타 채권은 뭐냐? 미수금, 대여금 이런 것들입니다. 미수금이나 대여금을 못 받게 됐다. 그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결산 때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분계를 해줍니다. 예, 기타의 대손상각비. 아까 이건 뭐예요? 매출채권은 그냥 대손상각비죠. 그래서 대손상각비는 판관비고 판매관리비.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의 비용에 해당이 돼요. 영업의 비용. 그래서 기타 채권에 대해서도 대손 예상이 된다면 대손 충당금을 설정합니다. 이때 차변에 오는 개정 과목이 기타의 대손상각비, 매출 채권에 대해서는 그냥 대손상각비. 이렇게 개정 과목이 달라요. 그리고 자동결산에서 법인세를 입력해야 됩니다. 법인세는 우리가 결산을 하게 되면은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 나오죠. 그 법인세 차감전 이익에다가 그 이익금에 해당되는 세율을 곱하면 법인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입력을 하는데 앞에서 선납세금을 법인세로 대체시킨 금액만큼은 빼고 입력합니다. 빼고. 네. 자, 정말 뭐 여러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 많은 얘기를 했어요. 실습을 다 해봐야 남는데 과연 문제가 그렇게 다 나왔느냐? 문제가 다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상품 매출원가 계산.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예, 이렇게 자동 분계가 만들어진다. 이거. 또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예상액. 네, 이렇게 만들어진다.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계산.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전표가 만들어질 거예요. 또 퇴직급여의 계산. 네, 우리가 추가 설정액을 입력을 하면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 전표가 만들어질 거예요. 또 기타 채권에 대한 것을 입력을 하고 전표 추가를 누르면 차변의 기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이런 자동 분계가 만들어집니다. 자, 법인세를 입력을 하고 나중에 전표 추가하면은 차변의 법인세, 대변의 미지급 세금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다만 밑에 선납세금의 경우에 앞에서 수동분계에서 할 사항이고 여기다 입력할 때는 선납세금 뺀 나머지만 입력을 한 다음에 전표 추가를 누른다 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드디어. 예, 문제가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없어요. 예. 자, 앞에 설명은 엄청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걸 다 문제로 만들진 않았네요. 예. 자, 그러나 뒤에 다른 회사에서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 지금 3일 패션에서는 요것만 한번 해볼게요. 3일 패션에서는 여기만. 자, 첫 번째. 우선 이 5문제 중에서 수동결산만 체크해서 그걸 먼저 해야 돼요. 1번은 수동결산이죠. 소모품 정리하는 거. 네. 2번은 기말 재고조사를 실시했네요. 자동결산이네요. 3번은 고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 자동결산이네요. 4번은 대손충당금의 설정 자동결산이네요. 5번은 당기 법인세 추산액 이건 확인해봐가지고 선납세금 없으면 300만원 모두가 자동결산이고 만약에 선납세금이 일부 있으면 그것은 수동결산, 나머지는 자동결산. 딱 보니까 자동결산이 지금 수동결산이 일단 하나만 확인됐어요. 1번. 자, 1번을 분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소모품 구입 시 전액 소모품 B로 처리하고 있으며 결산 시 미사용분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다. 너무 친절히 알려줬습니다.
결산일 현재 미사용액 4만 원에 대해 자산으로 계상하시오. 그러면 12월 31일자 일반 전표에다가 차변의 소모품 4만 원. 대변은 뭐가 될까요? 예, 소모품 B 4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입력하면 소모품 정리분계는 한쪽이 소모품, 한쪽이 소모품 B예요. 근데 이게 차변 대변을 잘 자리를 잡아야 돼. 네, 차대변 자리를. 자, 그러면 입력합시다. 일반전표 12월 31일자 일반전표 갑니다. 가셔가지고 자, 3번 차변 소모품 172번 거래처 적요 다 생략하겠습니다. 4만원. 대변 소모품 B 830번 소모품 B 써야 돼요. 거래처 적요 다 생략하시고 대변에 4만원. 네,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 결산자료 나머지 자동 결산은 결산자료 입력을 이용하는 건데 거기에 가서 입력하기 전에 이걸 먼저 확인해야 돼요. 법인세 대체분계를 먼저 해야 될 선납세금 잔액이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걸 여냐면은 합계 잔액 시산표를 먼저 여세요. 합계 잔액 시산표. 네, 합계 잔액 시산표. 그래서 12월 31일자로 조회를 합니다. 12월 31일자로 조회를 합니다. 네. 지금 오늘 하고 있는 이 결산 수정 분계에 관해서는요. 결산 처리 시험 볼 때 문제가 나와요. 결산 처리 시험. 결산 처리 시험은 며칠 날인지 모르겠네요. 우리 시간 거기 학습 안내서에 있는데 결산 처리 시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나중에. 지금 하는 것도 나옵니다.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것도. 자, 그러면 선납세금이 자산이거든요. 당좌 자산이에요. 당좌 자산. 그래서 만약에 선납세금이 있으면 당좌 자산의 앞쪽에 있지 않고 여기 끝쪽에 있어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 회사는. 선납세금이 그러니까 부가세 중간 애납한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에서 예금해가지고 이자 받은 적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수동분계사항은 이제 끝났고 이제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요 자동분계할 수 있는 메뉴를 엽니다. 결산자료 입력. 그러면 이런 양식이 나오는데요. 결산 일자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라는 날짜가 입력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입력을 해야 돼요. 1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서 밑에 잘 보시면 당구장 표시에 451번 상품 매출 원가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뭔가를 입력을 하려고 커서가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바로 상품 매출 원가에 해당되는 도소매업자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걸 입력하지를 않아요. 그냥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딱 양식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양식이. 자, 이 양식에서요. 어디에다가 입력을 하는 거냐면 지금 커서가 위에 굉장히 큰 커서가 있어요. 엔터를 한번 쳐볼까요? 내려가면서 커서가 쏙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특정 셀에 쏙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다가 필요한 숫자를 입력하는 거예요. 크게 나와 있는 곳은 입력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어디에서 딱 쏙 들어갔느냐 하면은 기말 상품 재고예요. 이거 입력해야 될 값이에요. 네, 거기 문제에서
기말 상품 재고액을 딱 제시해 줬죠. 얼마예요? 그거 그대로 입력하십니다. 기말 상품 재고액. 어딨지? 2천만 원. 내가 입력. 20 플러스 엔터 치면은요. 상품 매출 원가가 싹 바뀌어요. 아까 6,300인데 4,350으로 바뀌었어요. 4,350으로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엔터를 쳐서 내려가 보세요. 쭉쭉쭉 내려가면 어디서 쏙 들어갑니다. 퇴직급여 전입액에서 쏙 들어갔죠. 이 퇴직급여 전입액란에다가 퇴직급여 추산액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번 문제에서는 퇴직금이 없거나 아니면 우리 회사는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확정 기여형 연금에 가입된 회사, 확정 기여형은 퇴직금을 미리 지급해 주는 거예요. 직원들에게 연금을, 그러니까 회사가 부담해 퇴직금을 미리 그 보험회사에 지급해 가지고 나중에 그 운영을 해서 직원이 자기가 퇴사할 때 자기 걸로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자, 그래서 하여튼 퇴직급여는 없으니까 입력 안 하면 되고, 퇴직연금 충당금 전입액도 없으니까 지나가시고요. 자, 감가상각비에서 건물에서 멈췄죠. 우리가 감가상각비는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 그리고 하나가 뭔가 그 무형자산까지 해서 세 가지를 미리 만들어 놨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입력하냐면 오른쪽에 기능모음 가세요. 오른쪽 상단에 기능모음 눌러보시면 감가상각비 반영이라고 나옵니다. 딱 클릭하시면 유형자산에서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 또 무형자산에 가서 무형자산은 없었나요? 그렇군요. 유형자산만 있었군요. 그래서 여기 아까 봤던 숫자들, 이게 기억나는 숫자가 있을 거예요. 밑에 반영 누르시면 돼요. 밑에 결산 반영 클릭. 그리고 확인 누르면 여기 쭈루룩 해당 칸에 입력이 됩니다. 자, 엔터로 내려가 보시면 대손상각. 대손상각. 외상매출금과 바드럼에 대해서 아까 매출 채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대손 충당금은 책 안 읽었죠, 우리 아직. 이제 문제를 읽어보야지. 자, 지금 급하게 하다 보니까 수행 3번까지 지금 일사천리로 했어요. 요거 두 건 했어요. 지금 이거 할 차례입니다. 수행 4번. 대손 충당금은 외상매출금 잔액과 바드럼 잔액에 대하여 1% 보충법이다. 그러면 아까 시산표 지금 열어놓았잖아요. 시산표 아까 안 닫았죠? 창을 바꾸셔가지고 합계 잔액 시산표 가셔서 매출채권 외상매출금부터 확인합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딱 잡으시고 외상매출금 잔액이 보입니다. 그러면 29265,000이죠. 29265,000 계산기 두들기고 곱하기 1% 하면은 292,650원이 나와요. 근데 이게 아니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대손 충당금 잔액을 빼줍니다. 마이너스 292,650에서 82,000원을 빼면 얼마 나와요? 210,650이 나오죠. 여러분 시험지에다가 210,650을 메모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바드럼의 잔액을 보세요. 350만 원이죠. 이거의 1%는 뒤에 동그라미 2개 지우면 돼요. 35,000 35,000원. 거기에서 밑에 대손 충당금 잔액 24,000원 보이시죠? 이걸 뺍니다. 이게 지워졌어. 반영이 아니요 했더니만 반영이 다 지워졌어. 여러분 아까 그 외상매출금 하나 회수한 게 하나 있었죠? 그렇죠.
네. 그럼 여러분의 숫자로 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요 숫자는 아까 우리 추가 전표를 여러분들 시험을 원래는 요 3일 패션은 안 하고 용산전자 거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 백데이터가 안 깔려 있어 가지고 오늘은 3일 패션으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숫자가 달라졌네요. 외상 매출금이. 예, 아까 입금 전표 외상 매출금 하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그냥 제 걸로 계산을 하셔도 좋고 여러분 걸로 그냥 하셔도 좋아요. 자기 걸로. 예. 그래서 저는 제 걸로 계산하니까 받으러 오면 24,000원 빼니까 11,000원이에요. 11,000원. 그래서 우리 책에서 설명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교재에서 설명한 건 여러분 거하고 숫자가 다르겠네요. 여러분은 아까 시험을 보면서 전표가 추가로 입력된 것들 때문에 관련되는 계정 과목들은 현재 금액이 달라요. 네, 그거 참고하셔서 그냥 차이가 났어도 참고해서 들으면 돼요. 지금 제 거는 아까 전표를 저는 하나도 입력 안 했기 때문에 제 것이 오리지널이에요. 그래서 210650, 11000을 여기다 딱 이제 메모를 하셨다가 그것을 여기다 이제 메모해 두었다가 조금 있다가 지금 입력하면 돼요. 네, 지금 입력해야지. 네. 어디다가 입력하느냐? 자, 결산자료 입력에 여기다가 대손상각 밑에 외상매출금란에다가 210650 엔터 치고 받으러 오면은 11 플러스 엔터 치고 네, 이게 두 개 입력해 주면 됐습니다. 자, 이제 또 엔터로 내려가 보시면 몇 가지 더 쏙 들어가는 칸이 있는데 여기 지금 자료가 없는 거니까 맨 밑에 가면 이제 법인세 계산 하나 남았어요. 자, 수행 5번에 보시면 법인세는 300만 원으로 추산한다. 그러면 300만 원 거기다 입력하시면 네, 여기다 300만 원 엔터 됐습니다. 이렇게 결산 입력 사항을 이 열에다가 쭉 내려가면서 입력하시고 이거 눌러주면 돼요. 전표 추가. 그러면 일반 전표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실제 시험에서는 여기에 입력하는 거 하나만 나와요. 하나만.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나만. 네. 그래서 전표 추가하게 되면은 여기 일반 전표에 12월 31일자를 딱 조회하면 이만한 전표들 결차 결대해 가지고 짠 하고 지금 입력된 것들이 여기에 지금 만들어진 전표가 결차 결대라는 전표로 여기에 반영된 걸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다음 시간에 여러분 교재 259페이지부터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했습니다.